내년에는 저는 상반기까지는 지지부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전세나 매매 두 개 중에는 무조건 한 개가 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네. 빠르면은 전세가 움직이면서 매매하고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고, 늦으면은 매매가 조금 후행해서 움직이니까 결국 24년도 말 정도 되면은 변곡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또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그 사이에 또 부동산 시장의 또 분위기가 또 막 바뀌고 있는 것 네,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위축된 건 맞고요. 근데 이게 위축이 어디서 왔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작년부터 투자자분들이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돌아온 전세를 매도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대신에 전세는 줄고 있고요. 선택을 매도 쪽을 바꾼 거죠. 그게 원래 계속해서 누적됐다가 이 12월에 대출이 축소됐잖아요. 네. 수요와 맞물려서 그래서 시장 위축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매물을 좀 많이 내놓고 네. 대신에 이제 전세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줄게 되는. 네. 그렇게 좀 바뀌게 된 어떤 뭐 그런 계기나 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망이 비유가 조금 바뀌었다 보고 있습니다. 아 바뀌었다. 네. 그럼 언제를 기점으로 좀? 원래 제가 원래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네. 제 상황을 이야기하면 정확할 거예요. 제가 원래 전세를 2개 하고요, 매매를 2개 했습니다. 매도를. 네네. 제 비유가 바뀐 게 아니고요. 시장의 판단에서 네. 지금 이 역전세가 오기 때문에 역전세를 넘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조금 나쁜 거 먼저 좀 그렇죠. 정리하고 그래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그 돈으로 전세를 우선 메꿔줘야 네. 되니까. 그래서 실제 전세 자금 반환 대출이 나와 있지만은 현장에 나가 보면은 대출 잘 안 돼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매도를 통해서 이 위기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4, 4분기하고 내년 1, 4분기가 아마 절정일 거예요. 요 구간을 넘겨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분위기가 또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역전세가 오는 동시에 또 전세 상승이 또 같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 건지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원래 매물들이 한 6대 4 정도로 분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매도 6, 임대 4. 근데 지금 분포가 7대 3이나 8대 2로 돼 있어요. 매도 쪽 많이 쏠려 있고 저는 제가 줄였습니다. 네. 그 작년보다 전세 같은 게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나 내년 되면 전세가 더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에서 또 다시 매매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다시 변곡점이 왔다 하락으로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매물이 늘어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팔려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사는 사람들이 좀 적다 보니까 매물이 이제 쌓이는 네. 거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매매 가격은 좀 하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당분간은요.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6개월 정도. 네. 그러면 이제 그 6개월 이후에 바뀐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역전세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전세 부족으로 매매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지금 또 변곡점이 왔지만 다시 또 반년 뒤에는 또 올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그게 아마 거의 맞을 거라 보고 있고 서울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예. 또 요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서울 쪽은 뭐 작년에 뭐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한 22% 빠졌다가 또 올해는 뭐 13% 14% 상승한 걸로 막 통계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지방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뭐 어떤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어떤 뭐 서울이나 뭐 지방 어떤 느낌이셨는지 올 한 해. 근데 거의 똑같아요. 거의 이제 1급지 위주로 상승 많이 했고요. 네. 2급지는 좀 덜했고 그래서 금리가 하락한 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고요. 지금은 멈춰 있는 상태죠. 그 상태 지금 최근에 약간 주춤하는 상태고 네. 거의 그 전체 흐름은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똑같습니다. 지방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느낌. 그러니까 상급지들은 좀 많이 예, 좀 회복을 맞습니다. 하고 네. 아직은 뭐 중급지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데들은 아직은 조금 네, 반등이 조금 해도 좀 약하게 했고 그래서 갭은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나 큰 흐름은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된 게 결국에는 뭐 어떤 금리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금리의 어떻게 영향도 봐야 최근에 이제 시장 금리가 좀 올랐으니까 그 영향도 네.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대출이 좀 컸겠죠. 규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매물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있다 봅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벌써 한 6번인가 지금 이제 동결을 하고 있고 네. 또 미국도 지금 한 2번 동결을 했고 뭐 당분간 또 동결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여름까지만 해도 막 금리 얘기 많이 했었다가 네네네. 지금은 사실 금리 얘기하는 분들이 뭐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금리의 어떤 동결이나 뭐 이런 게 어떻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지. 근데 금리의 어떤 우리 영향이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 역사에서 네. 시장에서 이제 체감하게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마 한번 돌이켜 보세요. 금리 때문에 내렸다 이런 말을 잘 한 적 없었거든요. 네, 사실 근데 그런 건 없었죠. 왜냐하면 매매 시장이 우리가 시세 차익이기 때문에 네. 그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은 금리의 어떤 변동성보다 시세 차익에서 다 흡수되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그렇게 된 거는 금리의 변동성이 임대의 변동성보다 더 크거든요. 너무 좀 급격하게. 네, 급격하게. 그래서 그걸 때문에 수익률 맞추는 과정에서 매가가 크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이제 수익률 거의 다 맞춘 상태고요. 지금부터 이제 공급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금리가 아직 내려가지 않았는데 네. 또 반등했다는 거를 좀 네. 약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전히 금리가 높은데 왜 시세가 이렇게 내려간 건 이해하는데 네. 다시 왜 반등했을까? 너무 많이 내려갔죠. 아, 너무 많이 내려간 네. 게 회복된 것이다. 네. 근데 지금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그 수익률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스스로 이제 자정 기능이 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지금 매매가 다시 오르거든요. 똑같은 원리죠. 우리도 떨어졌다 맞추고 다시 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공급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이제 들어와서 한 역할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매가가 한 거죠. 매가가 해서 그 이제 수익률 맞추는 과정인데 지금은 그 이제 금리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계속 출렁거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상급지나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뭐 이제 많이 빠지면 네. 사람들이 이제 막 선호하니까 먼저 좀 오른 거고 중급지든 뭐 이런 데들은 아직은 이제 약간 쏠림 현상 때문에 회복은 못한 거지만 그럼 여기도 뭐 결과적으로는 좀 회복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너무 많이 빠졌으면? 해야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지역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네. 갭을 메우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당장 이제 힘들지만은 네. 서서히 갭을 메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왜 네. 제가 요거 여쭤보냐면은 이제 보통 뭐 1주택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집을 팔고 이제 옮겨가려고 다들 많이 하시는데 네, 내가 가려는 데들은 이미 많이 올라버리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안 오르니까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그 내가 가진 것도 좀 회복이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집값은 뭐 어느 정도 좀 약간 상승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는 저는 상반기까지는 지지부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전세나 매매 두 개 중에는 무조건 한 개가 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빠르면은 전세가 움직이면서 매매하고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고 네. 늦으면은 매매가 조금 후행해서 움직이니까 결국 24년도 말 정도 되면 변곡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뭔가 막 하락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네. 뭐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받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럼 내년 하반기 되면은 뭐 지금의 분위기랑은 좀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유가 이런 거죠. 뭐 지금 매물이 엄청 많이 적체돼 있다 하잖아요. 네. 근데 매물이 많다 적다의 기준이 지금 모호해요, 사실은. 매물 우리가 통계 낸 게 2020년부터니까 이제 3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부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차고 많은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이 재고 주택 시장에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하락에 어떤 영향이 크게 있는 것지만은 다가오는 입주 물량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물량은 상승 환경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상승 환경에 우리 다가올 상승 환경에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재고 주택에 있는 환경에 선택할 것인지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구축을 것을- 살 거냐 신축을 살 거냐? 네, 그 네. 환경이에요. 환경이. 네. 재고 주택은 하락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고 네. 공급 환경은 상승 환경을 만들고 그게 이제 교차 시점이 2024년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사람들은 뭘 선택하냐? 나는 지금 재고 주택 시장을 보고 매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가올 상승 환경에다가 매수를 선택할 건지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네.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시장이 위축된 게 더 크다. 크다. 영향을. 크다. 왜 지금- 이게 더 클까요? 왜 그러냐면은 재고 주택 시장은 누군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빈 공간이에요. 네, 빈집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는 돈은 수요예요. 왔다 갔다 돈은 수요고 여기는 빈 공간에 들어가 빈 공간에 적은 게 훨씬 영향이 큽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적기 때문에 이쪽 네.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음. 그래서 지금 후반부에 갈수록 시장의 영향이 상승 환경이 크기 때문에 네. 상승 환경에 지금 배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매물들이 늘어나도 거기엔 어차피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집주인이 살고 있는데 예. 그게 팔려봐야 어차피 거기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 살고 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물이 는다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거는 또 아닐 수가 예, 맞습니다. 있으니까 실질 공급은 빈집인데 네. 빈집은 지금 내년이 뭐 사상 최저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더 영향을 더 줄 것이다. 지금 뭐 어떻게 지금 판단하는 거는 뭐 개인의 차이인데 제가 보는 경우는 지금 내부에 있는 물건은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네.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떤 한시적으로 어떤 양도세 하겠다고 이렇게 정책 발표하게 되면 매물 확 늘어나잖아요. 네. 또 쑥 줄어듭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네. 이쪽에는 수요가 움직여요. 움직이는 수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네. 근데 공급은 고정돼 있잖아요. 네. 그 고정돼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예측하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고정돼 있는 입주 물량에다가 배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년에 이제 공급 물량이 좀 적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서울을 뭐 기준으로 좀 말해 보면 내년이 정말 최저긴 한데 최근에 또 서울시에서 내년은 좀 그렇지만 내후년 뭐 내후후년은 또 괜찮다 평균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네. 막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이 적은 편인가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게 되면은 네. 내년은 그냥 보통 수준이고요. 서울만 보면 아주 적죠. 역사상 최고 적은 해가 내년이고요. 지역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 나는데 지방이 좀 많이 적고요. 수도권은 25년 들면은 또 많이 적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공급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한 해 한 해로 공급을 해석하면은 이게 시장 예측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제 누적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물을 우리가 컵에 물을 부어보면은 처음에 우리 빈 컵에다 뭐 조금 차잖아요. 근데 계속 붓다 보면 넘치죠. 그게 이제 누적 공급과 똑같은데 1, 2년, 3년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장을 파악하기 힘들고요.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누적 공급 적을 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이제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 도시가 크기 때문에 이 누적 공급량이 되게 길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긴 상승과 긴 하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많은 부분에 지금 공급이 돼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약간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건 한 2026년 정도 되게 되면은 컵에 물이 다 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그 당분간은 적지만은 3, 4년 뒤에는 어느 정도 찬다. 네. 근데 공급이 충분하다. 네, 지방은 좀 달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서울은 공급에 대한 사이클이 되게 길고요. 지방은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비워지는 시간이 짧고 네. 물이 채워지는 시간이 긴 곳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걸 이제 사이클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를 한 사이클을 볼 것인지 수도권을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볼 것인지 차이인데 저는 한 사이클을 보거든요. 네. 이 한 사이클에 나오는 공급량이 충분히 누적되면은 시장이 저는 끝난다 보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저는 계속 간다 보고 있고 지금은 안 돼 있다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25, 6년 정도까지 가야지 시장의 어떤 사이클이 끝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른 것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이고 네. 아직 시장이 끝난 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걸로 생각이 드는 질문인데 지방은 어쨌든 사이클도 좀 짧고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은 이제 공급도 좀 적다고 아까 말씀해주셨으면 그 2010년 초부터 해가지고 막 2013, 14년까지 막 지방이 네. 막 공급도 적고 하면서 막 올라갔던 네, 시절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게 다시 재현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은 약간 상상이 안 되지만. 지방의 모습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상승의 폭은 과거보다는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공급도 과거보다는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역할을 하지 않지만은 공급 많이 줄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 농후한데 상승의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지만은 가격 상승폭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지방이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지방은 지금 뭐 미분양도 많고 네. 막 이렇기 때문에 공급이 적다라고 말하면은 약간 네. 좀 받아들이는 분들이 뭐가 지금 미분양이 많은데 무슨 공급이 적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이게 어떤 관계인지. 근데 미분양은 대구만 많지 다른 지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가 사실 완공업이 된 상태에서 미분양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평상시 미분양 정도 보시면 되고 미분양이 작은 편입니다. 근데 미분양을 너무 이제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 많은데 미분양은 그냥 시장의 어떤 재고주택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동행지수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나빠지게 되면은 같이 늘어나고요. 좋아지면 줄어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최근에 몇 개월 줄었잖아요. 네. 대구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뭐 6만 이하로 내려간 걸로. 제가 네, 알고 대구도 있는데. 13,000이 지금 만까지 줄었어요. 3,000 줄었어요. 올 네. 1월부터. 그래서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아마 서울도 분위기 또 안 좋아졌잖아요. 네. 또 미분양 좀 늘 거예요. 시장이 좋아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분양을 너무 이제 큰 관점을 보지 마시고 재고주택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미분양을 기회로 삼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요. 미분양이 늘어나면 이렇게 다. 기회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대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대구가 지금 10,000세대가 미분양인데 내년에가 2만 1,000 정도가 입주 물량이고 그 다음에가 12,000 떨어지거든요. 네. 그 속에 미분양이 있다고요. 그 실제 그걸 빼버리면은 입주 물량이 반으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 입주를 해서 영향 미치는 거는 네. 반토막이 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구도 내년 되면은 거의 뭐 후반부터 거의 다 회복한다 보거든요. 공급에 의한 그 영향 거의 다 지나간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좀 과다하게 된 거는 이제 내년 말 정도 되면 다 종료된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오히려 그 이후에 공급되는 양이 오히려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하죠. 그 부분은 이제 확 줄어드니까. 네. 그럼 지금 뭔가 대구 쪽 계시니까 네. 대구만 하면 벌써 이제 이 시청자분들은 뭐 거긴 절대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짧게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좀 고생하면. 전 그거부터 짧다 보고 있어요. 어. 누적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내년 중반기부터는 물량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 미분양 빼버리면 더 없습니다. 그 시장 더 빨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시장을 느리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왜 느리게 움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대출 관련돼 있습니다. 대출이요. 예, 대출 때문에 시장이 느리게 움직인다. 과거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다. 대신에 시장은 이제 좋아지지만은 빨리 가지는 못한다. 이건 대출에 영향이 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좀 분위기만 좀 좋아지면 그냥 바로 대출 받아가지고 네. 막 살 수도 있었을 네. 텐데 지금은 이제 절대적인 어쨌든 그 금리 이자가 좀 있으니까 네. 그 정도로 빠르지는 않을 빠르지도 것이다. 않을 거다. 예. 그러면 이제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뭐 내년 한 중반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좀 많이 지금하고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기초는 전세 시장이 뭔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좀 네. 상승하면서 네.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확 바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게 이제 공급량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크게 줄어들거든요. 이 전국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금리의 영향이 크게 없다면은 외부의 영향이 없다면은 저는 거의 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30년 부동산을 네. 공부해 본 결과에는 거의 내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보는 이게 거죠. 저도 이제 뭐 해본 지가 뭐 훨씬 더 적지만 보면 이제 금리 때문에 막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적보다는 네. 사실 공급이 더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빠르게 올랐지만 이게 또 뭐 빠르게 내려가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최소한 유지만 되더라도 금리 변수 빼고 생각하면 사실 이제 공급과 이제 수요가 가장 핵심인데 네. 그런 거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좀 공급은 뭐 유의미하게 줄어드니까 네. 그거에 조금 더 그리고 임대차 3법 끝나는 시점이 이 4년차 시점이 2024년 말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전세를 자극할 수 있고 네. 그분들이 샀던 전세보다 더 높은 가격의 전세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4년 전 가격보다는 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갈 확률도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확률적으로 되게 높은 시장에 와 있다는 거죠. 내년에. 네. 그러면은 또 이제 대구에 계시니까 또 하나 또 여쭤보면은 이제 맨날 이제 서울 얘기만 하고 이제 경기도 얘기만 하시니까 그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지방 시장 어떻게 되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사실 뭐 지금 2020년부터 인구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도 막 서울 막 이사 오고 막 젊은이들 막 떠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지방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어떤 뭐 바람이 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분들도 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좀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지방이 짧은 사이클을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은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게 공급이 미치는 시간이 짧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지방에 이번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금리 영향을 직격적으로 받았어요. 네. 근데 하락도 아마 수도권보다는 조금 늦게 하락이 시작했거든요. 공급에 영향이 미치다가 금리 영향이 미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공급의 영향이 끝나기 전에 금리 영향이 먼저 미쳐가지고 그 여파가 지금 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쪽 왔다고요. 근데 그 자칫 공급 부족하니까 연장선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공급의 시장이 지금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지방이 훨씬 더 시장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집이 없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뭐 내가 대출을 끌어서 자기 형편 맞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시장의 매매가를 조금 작용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지방 소도시가 더 빠르게 움직여요. 부산, 대구가 좀 더 늘어요. 네,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규모가 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의 시장에 미친 영향의 시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저도 이제 지방에 뭐 이렇게 예전에 투자도 해놓고 한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지방은 또 이게 신축은 또 막 쫙 또 인기가 많은데 또 구축은 또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또 네. 확 또 힘들어지고 막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있는데 네. 그럼 뭐 내년이나 내후년은 뭐 좀 지방은 좀 신축이 조금 더 좀 강세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과거 2008년 과거에 우리가 했을 때는 그때는 고분양가였거든요. 고분양가여서 신축이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저분양가이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구축하고 신축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신축이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분양가라는 거는 이제 구축 대비 좀 너무 네, 많이 비싼 너무 거죠. 높게 이제 분양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신축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 대형이 그때 많이 공급됐고 네. 지금 또 대형이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좀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신축이 오히려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저분양가라는 걸 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싸다가 아니라 주 시세보다 주변 대비 뭐 네. 많이 비싸거나 이런 건 네, 아니니까. 그렇게
끝이 아니다. 때문에. 예, 그렇게 보고. 그럼 오히려 지방은 약간 신축이 조금 더 앞으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분양권 되게 좋다 보고 있어요. 분양권 예, 쪽. 예. 오히려 지금 뭐 미분양이기도 하고 예, 이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물가를 자극하잖아요. 네. 지금 분양했는 것들이 나중에 재분양하게 되면은 같은 가격을 분양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분양들이 지금의 시점에서 분양한 거잖아요. 가격이잖아요. 이게 3년 뒤에 되면 이 분양가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네. 지금 분양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싸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양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지방은 또 그렇고. 네. 그러면 이제 서울 경기권에도 좀 신축의 효과가 조금 더 셀까요?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여전히 이제 신축은 좀 효과가 더. 네. 근데 지금은 왜냐하면은 고분양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효과 더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지방보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아파트 재고 주택 비율이 서울이 훨씬 낮아요. 네. 이 아파트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구축 신청에 대한 갭이 좀 적은 편이고 네. 지방으로 가서 갭이 좀 큰 편입니다. 그건 재고 주택의 차이 있거든요. 지방이 훨씬 높죠. 한 60몇 %. 네. 서울이 아직 좀 낮은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아직도 뭐 빌라나 뭐 이런 데 사시는 네, 분들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아파트면 좋다 이러지만 네, 네. 지방은 조금 더 신축 선호도가 조금 있는 것 맞습니다. 같기는 합니다. 이제 저축 아주 오래된 아파트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요. 네. 빌라는 아예 지금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네.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분양도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면은 앞으로 좀 미분양이 뭐 다시 증가하거나 뭐 이럴 상황은 좀 희박할 확률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은 시장이 좋아지면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재고 주택보다 신축이 네. 어쨌든 무조건 예,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요 몇 달 사이에 늘어날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내년 중반 후반부터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거기에 미분양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그럼 미분양이나 이제 매물 증가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데이터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네. 의미 부여를 많이 할 필요는 네,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공급 부족 쪽이 더 좀 중요한. 네, 포인트다. 단기적인 영향은 그쪽이 맞는데 네. 우리가 긴 시간을 2, 3년 시간을 두고 보게 되면은 공급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의미를 크게 두시지 마시라. 그럼 내년 정도에 이제 뭐 중반기 이후에 매매 전세 월세는 지금보다는 다 좀 높을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저는 하반기, 하반기 정도. 중하반기 들었어. 네. 그때쯤 되면은 지금보다는 좀 높을 가능성이 네. 있다. 네, 특히 전세는 아마 변화가 꽤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서울의 뭐 강남 같은 데들은 전세가 막 입주장인데도 막 전세가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지금 시장이 막 다르게 움직이곤 있는데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집값 반등이 일어나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전혀 아닌 데들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댓글이 두 종류예요. 보면은 우리 집 엄청 많이 올랐다. 막 전세 살고 있는데 막 집값 많이 올랐다 이런 분도 있고 우리 집 하나도 안 올랐는데 지금 집 보러 오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반등이 일어난 지역하고 뭐 반등이 뭐 아직 뭐 소식이 없는 곳 이 차이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선호도의 차이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급지가 지금 반등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 전국적 공통적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우리가 구축 아파트, 지방 구축 아파트는 거의 반등 못했거든요. 수요가 그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최소한 돈을 가지고 최고 좋은 것부터 선택해야 되니까 네.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싼 것, 많이 떨어지는 것, 좋은 것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네. 1급지라 하는 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그냥 살기 좋은 동네. 네, 살기 좋은 동네고 내가 원하는 지역이고 내가 자금에 대비해서 가장 좋은 곳이죠. 그런 것이니까 그 지역에서 선행 시장이 있는 곳 네. 그런 곳이죠. 네. 이게 뭐 꼭 뭐 서울 뭐 강남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뭐 대구도 뭐 이제 제일 좋은 동네, 네. 뭐 광주도 제일 네, 좋은 동네 맞습니다. 이런 네. 데부터 반등을 네. 했다는 네. 거고 네. 아직 그런 데가 아닌 데는 아직은 좀 반등세가 네. 좀 약하다. 약하다. 예. 그렇지만 요게 이제 조금 지나면은 반등이 같이 좀 같이 일어날 수 있죠. 공급이 줄고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은 네. 지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가 아파트가 선택될 가능성도 꽤 크거든요. 대출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가능성 꽤 크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 꽤 큽니다. 저가 아파트도. 왜 제가 이거 여쭤보냐면은 네. 이제 요즘에 시장이 뭐 양극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은 더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소장님 의견을 들어보면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네. 보이네요. 근데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만으로도 경쟁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지방은 인구가 줄고 네. 수요가 줄고 어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조금 나타나는 지역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빌라 시장 벌써 도태되고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나중 되면은 저가 아파트 시장
오거든요. 그럼 점점 이제 확대되니까 지방 시장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수도권 시장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전히 아파트 시장 괜찮다. 아파트냐 아니냐. 예. 그러면은 뭐 서울 기준으로 이제 말 나와서 여쭤보면은 서울은 뭐 빌라나 뭐 오피스텔 투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조금 지금은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예, 빌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재건축 재개발 된다는 모르겠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매가 성장할 수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 빌라나 오피가 대표적인 상품인데 네. 그런 상품들이 전세 사기 대상이 되고 위기가 터질 때마다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매가 성장이 안 돼서 나온 상품이거든요. 네. 그거는 월세로 가야 될 상품입니다. 근데 그 임대 놓는 분들이 그게 이제 매가 상승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세 놓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수요가 붙으니까 이게 시장에서 어떤 상승이 안 되는데 문제 일으켜서 이게 전세 사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걸 빨리 월세로 전환해야 돼요. 그 월세가 맞는 상품이에요. 약간 상가같이. 예. 네. 월세로 가야 될 상품인데 원래 지방에 가게 되면은 매가 성장이 안 되게 되면은 전세 가율이 딱 붙거든요. 그 매가 성장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지방 시장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전세 가율이 벌어졌다는 건 자체가 성장이 되는 지역이고 되는 상품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붙었다는 거는 성장이 안 된다는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오피나 빌라는 딱 붙잖아요. 네. 그게 성장 안 된다는 증거거든요. 거기에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위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오피하고 빌라에 왔지만 다음에는 저가 아파트로 옵니다. 다음 시장은요. 네. 그래서 거기 타겟이 되기 때문에 빨리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야 될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위기가 터지니까 빌라가 급속히 월세로 바뀌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임대인도 아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그거는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놔두게 되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그걸 모르거든요. 시장의 전반적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필요해서 그건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전세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세도 있고 뭐 우선 싼 집이 필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노출되니까 이거는 빨리 월세로 전환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월세를 또 싫어하잖아요. 네, 싫어하죠. 그런데 또 이제 가뜩이나 내가 자산도 적은데 월세 가면은 또 너무 세니까 그냥 또 전세 대출해주고 보증해주니까 그냥 빌라 같은데 들어갔다가 네. 이제 시세 한번 흔들리면 바로 이제 전세 사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근데 높은 전세 우리 전세가율 높은 지역들은 네. 이제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뭐 전세가율 뭐 60%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20%를 월세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냥 뭐 공시 네. 가격으로 이제 네. 법제화를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임대인도 안전해요. 아 근데 요 얘기 들으면 임대인 분들 되게 싫어하실 것 네, 같아요. 임대인도 안전하고 임차인도 사실은 사실 그렇죠. 네, 서로가 두 분 다 위험에 빠지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위험에 빠지기 사실 막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좀 봅니다. 근데 이제 네. 또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또 이제 뭐 대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월세 주고 이런 것들이 또 쉽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하게 전세를 좀 주시고 또 전세가 막 급등하니까 매매가도 또 같이 올라갔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했는데 앞으로는 좀 쉽진 않겠네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를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방에는 벌써 빌라라는 시장을 짓지도 못해요. 지면 아무도 안 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서울 수도권까지 밀려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굳이 지금 시장에 남아 있는 빌라는 어쩔 수 없지만은 네. 새롭게 이제 직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역적인 양극화도 뭐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렇기보다는 약간 아파트냐 비아파트냐의 양극화가 조금 상품에 대한 양극화가 되는 거죠. 이제는 좀 더 네. 심해질 수도 네. 있다. 네. 네, 그러면 또 요것도 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너무 이제 언론에서 뭐 이제 뭐 두 가지를 다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상승한다는 거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상승한다는 거에 믿음이 가는 막 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락을 바라는 분들은 또 하락 관련된 기사들도 뭐 같이 나오니까 같은 날 같이 나오니까 이거 요즘에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요즘에 뭐 어떤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뭐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건 좀 약간 좀 가짜 뉴스에 가깝다.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잘 안 보려고 하는데 네. 가끔 한 번씩 봐요. 네. 보는데 통계 해석은 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누구를 비판하자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재고 주택이 지금 재고 아파트가 1,100만 호쯤 돼요. 근데 1년에 평균 입주 물량이 31만 호에서 2만 호 돼요. 그러면은 2.6%에서 3%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입주 물량의 영향이 3%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재고 주택은 고정돼 있는 물량이잖아요. 움직이는 물량은 1년에 우리가 매매 거래되는 양이 63만 호예요. 반이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영향이 50%예요. 3%가 아니고요. 50%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1,100만 호가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안 나오는 물량이 안 나오는 많다는 물건이에요. 거죠. 움직이는 물량은 63만 호예요. 어차피 안 판다. 안 판다. 다
다 재고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집에 차가 두세 대씩 있어요. 네. 움직이는 물량이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네. 집에 있는 차가 그렇죠.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잖아요. 주차장에 있는 거는 뭐. 네, 그래서 물량이 나와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나오는 물량은 거래량이에요. 네. 거래량이 정확한 수요입니다. 그 1년에 63만 원가 평균 거래되는데 이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매물량도 들쑥날쑥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매물량이 지금 50몇만 원 될 거예요. 네. 제가 어제까지 시작했는데 1년에 우리 63만 원 거래돼요. 1년이면 다 없어지는 물량이에요. 네. 거래만 되면은 그 많다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물론 그렇게 안 되겠죠. 물론 계속 매물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많다 적다의 판단이 굉장히 단정짓기 어렵다는 거죠. 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입주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더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 네. 우리가 그거를 좀 약간 좀 간과하고 있는 네. 거다. 실제로 보면 이제 1,000만 중에 몇만 이게 아니라 한 5, 60만 중에 몇만이기 때문에 실제 영향이 엄청나게 더 크다. 그게 뒤로 모이면 더 크죠. 그럴 수 있죠. 30만이고 뒤에 더 적고 모이면은 이게 모이게 되면은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줘요. 왜냐면 짓고 싶다고 바로 질 수 있는 네,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3년 누적 공급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3년 누적 입주 물량 네. 이게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26년까지는 지금 네. 어쨌든 좀 부족한 구간이다라고 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요거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뭐 내년 경제 뭐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이 결국에 이제 집값에 반영이 되는 건데 내년 경제 성장 안 좋은데 어떻게 집값이 상승하겠냐? 사줄 사람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장기적인 전망할 때는 가능한데 단기 전망할 때는 쓸 수 없는 통계거든요. 우리가 자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겁여가 있다고 바로 집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겁여가 축적이 돼서 자산이 돼야 되고 네. 또 대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거가 똑같이 단기 전망할 수 있는 통계가 있고 장기 전망할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낮다고 해서 집값 내년 떨어지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외부의 충격이 뭐 IMF나 금융위 같은 큰 충격이 온다면 모르겠지만은 뭐 내년에 또 뭐 경제가 나빠지면 또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있으니까 그거는 뭐 크게 영향이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걸 가지고 우리 예측한 거는 그렇게 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어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대출 규제까지 좀 하려고 하고 특히 네. 뭐 이제 요즘 나오는 건 뭐 전세 DSR 걸겠다 뭐 어떻게 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뭐 하여간 대출을 받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좀 적게 해주려고 지금 가계부채 줄이겠다 이런 정책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시장에서 대출량이 좀 감소하거나 이러면은 집값을 좀 상승시키는 여력은 좀 빠지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어떤 압력을 가는 것은 약해지죠. 근데 네. 이제 영원히 집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럼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거든요. 기존에 있던 어떤 적금을 깬다든지 뭐 네. 어떤 이렇게 하거든요.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아니면 이제 사금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친척 부모님 대출. 우리가 옛날에 전세 자금 대출 안 나올 때 대부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부모님 도움으로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네, 다 네. 거의 100%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스스로 찾아가거든요. 집이 만약에 내가 살 수 없는 능력이라면 그러면은 대출 줄면은 고가 아파트 시장보다는 저가 아파트로 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시장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저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DSR 나오게 되면 DSR 축소되게 되면은 네. 저는 시장 영향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DSR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죠. 네. 예, 투자자들은 전세에 끼고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 영향이 좀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소형 아파트, 뭐 저가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좀 상승세가 보이면 이게 또 약간 뭐 밀어 올리기 식으로 약간 뭐 중가나 뭐 고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 이동 수요가 있으니까요. 몇개 올라가면은 또 다시 그걸 이용해서 또 다음 지역이나 다음 상품이나 더 좋은 상품, 다음 더 좋은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24년에 오기에는 좀 24년 좀 빠릅니다. 너무 빠르고. 네, 빠릅니다. 그래서 25년, 26년쯤 되면은 조금 더 활발해질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어쨌든 지금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오히려 지금이 어떤 뭐 매수 타이밍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저는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실거주자분들은. 네. 근데 투자자분들은 지금 취득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 문제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요. 실수요자분들은 가격적으로 보면은 가장 낮은 가격이 지금 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사실아. 그리고 25년, 26년 되게 되면은 공급 비율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분양권 선택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수도권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좀 애매한 시점이에요. 사실은요. 아직은 좀 아주 애매한 네, 시점이다. 단기 시점은 괜찮은데 중장기 시점은 조금 애매하다. 그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애매한 이유는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살아. 네. 이 말의 의미이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26년, 27년 가게 되면은 시장에 조금 더 안 좋은 환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들어갔다가 26년쯤에 팔아야 되는데 네. 그때 조금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안 좋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지금은 한 2, 3년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까요? 아니 그때부터 이제 하락이 오게 되면은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시점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에요. 네. 네, 수도권 시점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에 조금 더 네, 기회가, 기회가 있다. 있고, 예. 그 이유는 지방은 많이 빠지고 아직 뭐 회복도 안 됐고. 그런 것도 있고 지방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 상승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는 게 지방은 수익률에 대한 조건은 다 맞춰져 있고 단지 주거 부족만 나오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고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건이 두 가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한 개는 주거 부족이어야 되고 하나는 수익률인데 지금 수익률이라는 조건은 깨져 있고요. 네. 주거 부족은 약간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안 되면은 투자자가 제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 전세 가격이 낮기 때문에 투자자가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시장에 계속 끌고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뒤에 시장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예. 그 지방은 보통 이제 뭐 오를 때 물론 뭐 실수요자들도 막 사지만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서울에서 뭐 버스 타고 와가지고 막 몇십 채 사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뜨고 막 그러는데 네. 지금 지금 그 다주택자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 지방의 어떤 그런 좀 활성화 이게 좀 동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네. 다주택자분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 해도 그 일시적인 효과고요. 마중물 역할 정도는 하지만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실수요자분들이 하거든요. 네.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제가 한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수요가 있잖아요. 저는 수요 공부만 지금 내가 한 십몇 년 했어요. 수요는 세 가지 수요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늘어난 수요가 있고요. 이 가구수 증가예요. 네. 시장의 어떤 구조에서 만든 수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늘어났다가 전세를 들어가거나 아니 분양을 해서 기다리는 수요가 있죠. 네. 그러면은 기다리는 수요가 있는데 그 구조에서 만든 수요가 있어. 뭐에다 나오거든요. 그 수요가 훨씬 많아요. 늘어난 수요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환경에 맞는 수요예요. 지역의 환경에 맞는 수요예요. 이거는 광주하고 대전에서 명확하게 구분돼요. 돼요. 광주하고 대전하고 인구가 거의 똑같아요. 광주가 142만이고 대전이 144만이에요. 네. 그 수요가 거의 똑같아야 되는데 광주 수요가 더 많아요. 그거는 지역 환경이 만든 수요예요. 광주가 지역에서 제일 어떤 사람들 끌어모으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재고주택도 광고가 훨씬 더 많아요. 집을 지은 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든 수요가 그게 뭐냐면 거래예요. 그 거래량이 정확한 수요예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광주보다 대전 수요가 적고요. 광주 좀 더 많고요. 근데 충북하고 강원은 인구가 거의 비슷한데 거래량도 똑같습니다. 투자자 많이 들어갔잖아요. 충북도 네. 들어가고 강원 들어갔는데 그거 똑같이 똑같다니까요. 그거 뭐 짠 듯이 똑같아요. 네. 그거 왜 그러냐요. 근데 결국엔 투자자도 일정 부분만 역할을 하는 거지 전체 거래량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수요라니까요. 하긴 생각해 보면 외지인들이 막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쟤네들 왜 저러냐 저거 오르지도 않는데 하다가 오르면 이제 그때 네, 오 맞습니다. 하면서 네,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외지인들이 와서 사도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팔거나 전세를 놓아야 되잖아요. 네. 결국은 그 지역 수요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 어떤 뭐 규제나 이런 거랑은 뭐 약간 마중물 역할을 좀 막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대세의 어떤 흐름에 네. 뭐 그 규제가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 네. 그래도 환경이 상생이나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또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뭐 대구 아무리 싸도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전세가 안 놓이니까 못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 그 지역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좀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을 좀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어쨌든 그래도 내가 사고 나서 가격이 좀 빠르게 오르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라는 생각은 뭐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아직 반등은 조금 못했지만 그래도 좀 빠지고 나서 좀 그래도 좀 반등할 만한 뭐 어떤 그런 지역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그런 지역의 조건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보다는 네. 가격에 초점 맞춰서 많이 떨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복 못했던 것들 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뭐 꼭 사야 된다면은 그런 것들 위주로 사셔야 되고 반등이 됐다면은 사실은 덜하는 건 좀 애매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되면 네. 시점은 정말 애매한 시점이고 가격은 그래도 괜찮다.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지방은 가격도 괜찮고 시점도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 지방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어떤 지역이나 어떤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은 100만 도시 정도는 돼야 100만 된다고, 정도. 네,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음. 작은 도시라면 아무래도 수요 한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20만
5천만 미만 도시들이 지금 제가 말했던 수요의 어떤 그런 구조가 안 나와요. 인구 준 효과가 벌써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도시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30만, 40만, 50만 도시로 번져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방 도시는 최소한 100만 정도 되는 도시에 지금 좀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역시급의 네, 그 하라고 정도 말씀- 수준의 도시들. 네. 네, 그런 도시들에서 이제 아주 그 상위 지역들은 이미 좀 반등을 했으니까 약간 뭐 소위 말하는 뭐 이급지 같은 데들 네. 그런 데들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네. 철저하게 또 아파트 위주로 네, 좀 맞습니다. 봐야 된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요즘에 이제 뭐 특히 뭐 강남 같은 곳들은 전고점을 막 뚫고 막 올라가는 데들도 있거든요. 네. 좀 압구정 마련 데들은 네. 뭐 음마 아파트도 보면은 뭐 이미 올랐어요. 뭐 네. 실거래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그냥 장기적으로 좀 사놓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이미 다 회복한 지역을 사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닐까요? 지금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압구정동이나 이제 음마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상품이 바뀌니까 네. 그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상품이 이제 바뀌면서 매가가 바뀌는 거거든요. 음. 실제 우리가 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려면 임대료가 오르면서 상승하는 게 이게 거의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매가가 움직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리에 있어서 매가가 움직이고 아니면 호재에서 매가가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임대료 상승이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 없이 매가가 오른다는 건 그거는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강남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재건축에 의해서 임대료가 전세 가격으로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임대료 오를 거라는 걸 가정하고 미리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걸 지금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 들고요. 지금은 저는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진 것 위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결론은 이제 네. 기본 어떤 본질은 그 수익률이다. 네. 월세든 전세든 계산을 해가지고 네. 뭐 그게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야지만 매매가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 그 기업이 내는 수익이 그렇죠. 네.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아파트가 내는 수익이 기본인 게 그게 월세고 전세잖아요. 네. 그 전세가 계속 안 받쳐주는데 매가가 계속 유지하는 건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다시 매가를 자극할 때 그게 첫 번째고 그게 계속 그런 환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공급량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연결됐을 때 우리가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그게 타이밍이죠. 예.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인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지방에 지금 무주택인데 내가 지방에 실거주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좀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상황은 안 좋지만 네. 오히려 마음 편한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다. 오히려 기회죠. 저는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분들은 지금 오히려 집을 사는 게 좋을 것 네. 같다. 그러면 1주택자 분들 갈아타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괜찮은데 실제 뭐 더 상급은 더 올랐잖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죠. 내가 더 많은 자금이 있다면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내 거 팔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실 조금 힘들다 보고 있고요. 방법은 좋다고 봅니다. 방법은 나쁘지 않다. 방법은 나쁘지 않지만 네, 현실적으로 좀 잘 안 된다. 예, 잘 안 된다. 그럼 예.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옆집은 올라갔지만 우리 집은 그냥 능력이 되면 하시면 되죠. 음, 저는 뭐 여유 자금 있다면은 선택해도 나쁘지 않다. 예. 그렇지만 네. 뭐 지금 상황이 좋지는 네, 않다. 상황이 좋지는 않다. 그러면 1주택자 분들이 두 채로 늘리는 것 그거는 전 반대죠. 분양권 투자 막 이런 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양권 투자는 뭐 나쁘진 않은데 그거는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 보셔야죠. 예, 지금 해서 입주한 다음에 또 몇 년 더 이렇게 긴 시간을 보고 하는 거는 괜찮다. 단기는 조금 저는 좀 그렇고. 그 말은 지금 1주택자가 분양권 투자를 한다면은 거기에 전세 맞추고 뭐 입주장까지 견딜 각오를 하고 가라. 그 뒤에 더 시간 더 보내야 되죠. 그리고도 전세 놓고 두 바퀴 돌려야 되죠. 그럼 아까 분양권 투자를 말씀하셨던 거는 무주택자 기준으로 네, 무주택자.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냥 들어가서 살 수도 있으니까. 네,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1주택자는 개수 늘리는 거는 조금 지금 시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하면 뭐 지금 투자하기에는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취득세가 지금 여전히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또 공급 환경이 지금 되게 좋아진 거 아니거든요. 매물도 많고 거래도 안 되고 하니까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라 하고 그리고 또 시장이 되게 빨리 움직이는 시장 아니에요. 옛날같이 막 급하게 이렇게 네. 움직이지 않으니까 천천히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켜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우리가 지방시장에 움직이는 걸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지금 뭐 선택하셔야 되지만 네. 뭔가 돈 벌고 싶다 이런 네.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는 네, 뭐 조금 기다리고 너무 있- 지금 급할 필요는 급할 없다. 필요는 없다. 예. 그럼 반대로 지금 다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양도세 조금 뭐 일반 과세하고 뭐 이럴 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분위기일까요?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지금 저는 적정선까지 왔다 보거든요. 아, 더 내려가긴 어렵다. 네, 더 내려가기 힘들다. 내려가더라도 한 소폭 정도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세금 문제라든지 전세, 역전세 문제가 네. 안에서 노출돼 있거든요. 그걸 통과할 수 있으면 저는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다. 세금 문제가 부담 없다면은 대부분 다 아마 제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근데 못해 먹겠다 뭐 이런 생각. 다시 못 해먹겠다. 그런 생각 이 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제가 20몇 년 동안 22년 동안 갖고 있는 물건 아직도 갖고 있어요. 네. 지금도 갖고 있다니까요. 그걸 팔고 싶은 생각 들 정도면은 이게 지금 하기 힘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물건을 거의 판 적이 없는데 원래 2개 팔았다 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환경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진입하기에는 네. 또 힘들잖아요. 그럼 있는 것들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네. 팔 건 팔고 네. 뭐 버틸 수 있으면 그냥 버티고. 저는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팔고 정리할 거 있으면. 예. 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언제쯤 좋은 시절이 올까 뭐 이게 좀 있어야 그래도 좀 뭐 버틸만 할 텐데. 그러면 이게 뭐 한 내후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뭐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그 것이다. 정도 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때 파는 게 지금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모로 나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버틸 수만 있다면. 네, 세금만 문제 없다면, 역전세만 잘 통한다면. 그거는 이제 어쨌든 뭐 내년 연초 뭐 5, 6월에 다 끝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그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 막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결국에 네. 이제 나중에 막 더 좋아질 만한 걸 미리 사놓자. 근데 이게 요즘에 또 막 뭐 공사비도 막 비싸고 뭐 지금 금리도 비싸가지고 뭐 사업이 진행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재개발 재건축 투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품이 바뀌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라면 네. 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이제 재고 시장하고 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변동성도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이 바뀌어서 내가 어떤 거기에 들어가겠다 이런 목적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단기 차익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좀 반대거든요.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을 단기 차익으로는 좀 어렵다. 예, 힘들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돼서 아파트를 바뀌고 이런 것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봐요. 네. 예, 그러면 왜냐하면 자재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환경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또 긴 시간 지나다 보면은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내겠다 하면은 저는 그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생각보다 진행이 잘 안 될 것이다. 네, 시장이 나빠졌다 좋아졌다 막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제가 요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네. 그 막 5천 1억 정도 있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집 사기에는 좀 돈이 좀 작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지방의 상승 환경이 왔을 때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네. 그런 지역들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아 지금요? 네, 지금 또 있어요. 아 지금 갭 투자 같은 걸 할 만한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보다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전세 수요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탁탁 이렇게 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고 더 좋은 건 분양권인데 분양권을 해서 분양권으로 매도하는 게 좋은데 이 타이밍 분양권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분양권 못 팔 시기에는 네. 그걸 잔금을 취하자고 전세를 넣어야 됩니다. 네. 1억밖에 없으면 그 뒤에 걸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 시장의 어떤 변곡점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분양권 투자가 사실 제일 어렵죠. 네, 주식 투자 같은 네. 거는 어찌 보면. 어렵군요. 근데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들은 2년 4년 그냥 이제 하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그건 관계 없는데 분양권이 사실 좋긴 좋은데 타이밍 맞추고 시장 읽어내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두 가지를 제가 하면 되긴 되는데 쉽진 않다. 또 대구에 계시니까 대구 분양권은 그래도 앞으로 한 2년 정도 뒤까지는 좀 괜찮은 분위기일까요? 왜냐하면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구 분양권을 샀는데 네. 팔고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네. 입주장까지 안 가고.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투자하시죠. 네. 근데 이게 또 쉽지 않은 분위기일 네.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2026년도에 입분양이 이제 급간파에 있는데요. 미분양이 26년 물량이 미분양이 많이 줄었어요. 그 다 투자자 샀거든요. 네. 그게 좋아서 산 게 아니에요. 음. 투자자가 샀기 때문에 그분들이 26년도 다 팔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힘든 시기 다 지나고 입주장 그 전에 팔겠다. 네, 다 같은 마인드잖아요.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게 경쟁이 되잖아요. 그게 넉넉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실 분양권 투자는 제 같은 경우는 단기보다는 요걸 조금 더 길게 보고 한 타임 더 돌린다는 타이밍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수익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이 오히려 그 전매로 해가지고 어떻게 중간에 빠져나오겠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돈을 벌자라는 투자보다는 그냥 내 집 마련을 할 생각이라면 분양권 투자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를 듣다 보면은 또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너무 복잡하다. 뭐 상황이 뭐 좋지도 않고 그러면 우선은 지금 이제 만기도 다가오는 이제 전세 사는 분들은 한 번 더 살자. 2년 전세 더 살고 그다음에 한 5년쯤 그냥 고민해 보자. 이런 생각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전세 2년 더 살고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괜찮은 선택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은 잘 애매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방은 한 번 더 사는 건 상당히 불리하고요. 아, 불리하다. 네, 불리하다. 아니, 그래서 이게- 불리할 정도. 네, 불리하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세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년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후년 지나갈수록 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굳이 우리가 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때 끝나고 나오면은 뭐 전세만 올라간 게 아니라 매매가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그럴 확률에 내가 투자해서 그냥 눌러앉는 것보다는 여유가 된다면은 좀 한국 괜찮고 매매를 선택하는 거 괜찮고 그리고 제가 뭐 서울 수도권 있는 분들이라면은 많이 떨어지는 가격대 매매 가격대 있는 것들은 한번 뭐 전세에서 매매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매가가 많은 고점까지 와 있다면은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요즘 같은 분위기에 또 이제 내가 무주택이고 만약에 집을 사본 적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섣불리 이게 집 산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분위기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리스크 있는 선택이다.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2+2로 4년을 살 수 있다면 4년 뒤 정도면은 지금 집 사는 것보다는 좀 가격이 뭐 내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 27, 8년 정도 그때까지 그냥 전세 살겠다. 전세 4년 있어가지고 전세가 올라가는 게 더 높고요. 사실은 전세가 지금 우리가 역사상 전세가 떨어진 적이 우리 IMF나 금융위기, 카드 사태 이게 몇 차례 안 되거든요. 네. 대부분 전세가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역전세 났지만은 이 역전세 낳는 게 사실은 2020년대 임대차 3법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거든요. 그냥 놔뒀으면 아마 역전세가 안 났을 거예요. 뭐 그냥 계속 천천히 네, 천천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때 올랐던 게 지금 다 반납하고 지금 제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그 호갱론이나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 보면은 전세가 이렇게 가다가 한번 올랐다가 다시 왔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그래프 왔기 때문에 전세가 다시 내려가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전세를 선택하는 건 상당히 불리한 선택이고 저 같은 게 4년 정도의 어떤 거주할 수 있다는 그거보다는 저도 매수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세는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올려줘도 괜찮다. 결국에 내가 2년 뒤, 4년 뒤에 매매가가 지금보다 싸게만 살 수 있으면 전세는 좋은 선택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2년 뒤든 4년 뒤든 지금 매매가보단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비싸져 있을 확률이 네, 높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금리도 좀 뭐 내려가고 네, 뭐 금리도 지금 뭐 공급도 잘 안 되고. 네, 시장에서 금리의 어떤 영향은 저는 계속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상단이 높게 있다 하더라도 그 상단에 맞춰서 또 대출을 일으키고 또 사실 분은 사고요. 옛날 제가 할 때는 금리가 12%대, 10%대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 샀거든요. 근데 지금 5% 되게 높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거기에 또 적응하고요. 거기에 맞게 또 주택을 또 하향해서 또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또 시장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 빌라나 뭐 오피스텔 이런 쪽에 계셨던 분들은 뭐 사실상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 뭐 당하면서 한동안 뭐 시장이 완전 막 그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제 전세 그냥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전세 대출 문제 많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전세를 이제 없애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세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가 참 좋은 임대의 어떤 그 기능을 하긴 하는데 이게 순기능과 악기능 같이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전세는 굉장히 순기능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전세는 저는 월세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계속 전세가 유지되기는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게 전세가 성장에 기반돼서 나오는 우리가 임대 형태이기 때문에 네. 성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전세 가격을 붙는다는 의미와 똑같고 전세 가격이 붙는다는 의미는 매가의 성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차적으로 월세로 바뀌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전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전세가 이제 바뀌면서 전세가 이제 월세화 되면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임대료의 상승이에요. 임대료가 지금 월세가 우리 전국 OECD에서 너무 낮거든요. 그 전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전세가 사라지면서 월세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제가 보는 관점은 월세가 지금에 비해서 1.5배는 더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월세가 지금 싸게 되는 그건 전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다 전세 기준으로 네. 계산하니까. 네, 전세 전환료 기준하니까. 그래서 매가는 우리가 올라가는 게 미래 가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매가가 어느 정도 이제 정체가 계속되면서 임대 전세가 올라가면서 얘가 이제 계속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월세가 되잖아요. 네. 사용가치와 미래가치가 딱 붙기
붙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월세가 되게 되면서 월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과 올라가게 되거든요. 외국처럼. 네. 그런 가지가 오기 전에 우리는 많은 분들이 집을 선택해야 된다 보고 있어요. 그때 되면 월세 선택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선택하게 되면은 나중 선택하게 되면은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지거든요. 높은 월세. 지금은 이제 월세가 낮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 더 높은 월세를 지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 성장이 나오지 않는 시장이 되게 되면은 월세가 더 높게 돼요. 매가는 우리가 안정될 수 있지만은 월세는 더 올라가게 된다. 그런 시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전세 소멸이에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전세 소멸이 오히려 안 좋은 거다. 네. 이게 그 임차인들한테는 더 안 좋은 거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의 월세가 아니면 지금의 전세가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잘못된 거다. 근데 전세가 있으면 사실은 저는 전세가 굉장히 순기능 중에서 한 게 큰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급 있잖아요. 네. 우리 주택 시장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거는 전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세 끼고 이제 대출을 막 사실상 무이자 대출 예, 막 하고 받으니까. 그리고 전세 끼고 투자를 하고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공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사실 근데 투자자들이 결국에 사줘야지 예, 집을 짓는 집을 거니까. 지니까. 그리고 월세 시장이 되게 되면은 리스크가 엄청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월세는 한 달에 200에서 1년 2,4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거래 비용이 조금 올라도 월세 수익 까먹죠. 거기다 세금 조금 올라도 월세 품 까먹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매가가 떨어져 보세요. 월세 수익이 다 날라가 버려요. 월세는 리스크가 엄청 커요. 전세는 월세가 떨어져도 매매가 올라가면 모든 세금 모든 다 커버가 돼요. 그럴 때 마음껏 공급해도 되는데 월세 시장을 바뀌게 되면 투자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돌아요. 공급을 해도 누가 분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장이 월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시장에는 월세 투자자잖아요. 거기는 엄청나게 장려를 하거든요.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네. 임대 뭐 기간 있죠. 이런 건 규제가 있어도 투자에 관한 규제는 하나도 없어요.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 네, 이런 규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도 있어요. 네. 건물에 감가되는데 그것도 공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급이 잘 안 되고요. 그 양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세가 없어진다는 거는 그런 우리 장기적으로 월세가 올라간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세가 뭐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죠. 네, 그럴 겁니다. 왜냐면 워낙 또 익숙한 제도고 네.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진 않을까요? 어쨌든 뭐 가계 대출의 뭐 상당 부분이 또 전세인데. 저는 원래 전세 대출을 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처음 시작했던 이제 끊지는 못하잖아요. 전세가 원래 이제 임대 수익률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내 소득이 아닌 대출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 펌프를 한 거죠. 미래의 어떤 임대 비용을 갖다가 미리 은행에서 빌려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을 더 올리는 역할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안 해줬다면 사실은 매가가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안정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왜 이걸 여쭤보냐면 결국에 전세가 없어지면 그런 네. 펌핑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매매가가 오히려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매매가는 저는 일정 부분 내려오고요. 임대 올라가고 이 월세가 선에서 올라가고 이 중간에서 만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월세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네, 엄청나게 때문에 높아진다. 뭐 집값이 내려오는 거를 떠나서 어쨌든 네, 이제 저는- 부담은 더 커진다. 네, 맞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막 물건마다 뭐 상품마다 지역마다 막 지금 좀 다르게 막 움직이는 네. 앞으로는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각자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떻게 좋은 물건을 좀 찾을 수 있을지. 주택 가치가 임대료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임대료 상승에 우리는 전세거든요. 전세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가 서울의 전세가 평균 상승률이 지금까지 87년도 KB시세 기준으로 7.2% 상승했어요. 지방은 5%, 6%밖에 안 됩니다. 적고요. 지방 더 내려가서 4%, 3% 떨어집니다. 당연히 서울이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 아파트를 가도 임대료 상승이 꾸준하게 높게 나오는 데가 있고요. 그래프가 굉장히 낮은 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 상승이 높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첫 번째 좋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매물 수예요. 어떤 단지에 매물이 적다는 거는 누군가가 안 팔고 계속 거주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역이 나빠서 나쁜 것도 있지만은 지역은 괜찮은데 어떤 단지 내에서 특정 단지가 매물이 적다는 건 그 단지를 굉장히 선호하는 거거든요. 매물이 적어요. 그런 단지를 선택하게 되면 가격이 잘 안 떨어지거나 가격 방어가 제일 잘 됩니다. 네. 그런 아파트 선택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전세가가 상승하고 이제 매물이 적다는 거는 살기 좋은 아파트. 네, 살기 좋은 아파트예요. 그럼 살기 좋은 아파트가 어떤 뭐 외부 영향이든 뭐 잠깐의 공급 때문에 약간 좀 출렁일 때 그럴 때 좀 들어가면은 네. 나쁜 선택은 아니죠. 지금 또 여러분들 매물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네이버에 가서 그러면 네. 그 매물 수가 있어요. 단지
프로테이지가 만 1000세대다 그러면은 만 100개가 10%죠. 네. 이 10%가 기본이에요. 이 10%가 기본이고 제가 본 건 10% 기본이고 네. 이 10% 밑으로 우리 임대가 6대 4 돼 있는데 매매가 6이고 임대가 4예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매매가 5m 떨어지게 되면 매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분석한 건 그거. 네. 그래서 매매가 프로테이지가 만약에 1000세대에 50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좋은 단지예요. 좋은 단지입니다. 네. 그런 단지 선택하셔야 돼요. 매물의 개수랑 이제 세대 수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네. 한 6% 이하 네.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좀 괜찮다. 괜찮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꾸준히 장기적인 어떤 데이터를 봐가지고 전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가. 예. 뭐 잠깐의 출렁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가. 서울 평균이 실점이니까 실점이보다 더 상승은 더 좋겠죠. 예, 그런 지역들.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 선택하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개별적으로 좀 판단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실전 투자자이신 김준영 소장님과 올해 부동산 총평부터 이제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